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할 거란 내용의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취임한 지 닷새도 안 돼 러시아, 중국을 향한 메시지와 함께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건데요. 어떤 셈법이 깔려 있을지 먼저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I will tell you that President Putin really liked the idea of cutting way back on nuclear. China, they're going to be catching it at some point over the next 4 or 5 years.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핵 군축 문제를 꺼낸 것도 그렇지만 러시아, 중국을 함께 거론한 건 더 주목해야 합니다. 푸틴이 반겼다는 대목은 이슈를 제기하는 근거를, 또 턱밑까지 추격해온 중국의 존재는 협상을 뜸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실제 러시아와의 핵 군축 조약은 내년 2월에 끝나고 그나마 중국과는 이런 조약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스트롱맨의 나라 미중러가 동시에 협상을 해야 더 주목받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배경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논란 속에 스스로 핵 보유국이라고 부른 북한도 기다렸다는 듯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등장시켰습니다. He happens to be a smart guy. Kim Jong-un is a smart guy. You'll reach out to him again. I will. 수시로 브로맨스를 암시하더니 처음으로 톱다운 정상 외교의 신호를 직접 보낸 겁니다. How we doing over there? How's Kim Jong-un doing? 예상을 깨고 취임 초부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시한 것을 두고 즉흥적이라기보다 나름의 계산과 셈법이 섰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러우 전쟁 종식과 북미 관계 개선을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이 북한의 개입으로 더 복잡해졌다고 스스로 인정했던 만큼 밀착 중인 중국, 러시아, 북한과 한꺼번에 협상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그레넬 특사나 알렉스 웡 등을 통해 UN 북한 대표부 채널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건은 북한의 반응입니다. 호응 답변이 나온다면 몰라도 만약 핵 포기는 없다는 식의 차가운 담화가 나온다면 당분간 북미 간 말대말 여론전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자, 문제는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데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대화할 통로를 아예 파괴해버려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외교를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커다란 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윤석열 정부가 우리 자리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셈인데요. 대북 정책에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언 뒤 나온 정부의 반응은 한미의 제안에 호응해 대화에 복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안이 아니라 한미 양측의 제안이라는 반응에서 정부의 곤혹스러움이 드러났습니다. 2018년 1차 북미 대화를 매개했던 당시와 달리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 채널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오물풍선과 남북한의 군사훈련이라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남북을 하나의 민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도로를 끊고 지뢰를 묻으며 물리적 단절을 실행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 한국이 참여할 공간은 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취임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서둘러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을 우려해왔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무부 중심으로 구축될 대북 정책 검토에 한국도 최대한 참여해서 그 정책의 방향, 한국의 입장을 집어넣는 그런 노력을. 문제는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커지는 지금의 상황에 대응할 외교적 구심점도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측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보다도 지금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더 걱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수록 북미 대화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6 months or longer into a Trump administration, if there's no functioning government in South Korea, then the chance of Korea passing, I think, becomes very, very high. 대통령이 내란으로 초래한 정치적 혼란이 길어지면서 한반도의 안보 위기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어떤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했거나 우려를 표했는지를 보여주는 이 국무위원들의 답변서를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이 답변서를 살펴보면 김용현 전 장관 측 입장과 달리 계엄 전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국무위원은 당시 회의에 절차적 하자를 인정한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조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의는 약 1시간 반 정도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20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들어올 때마다 같이 모여서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나서 실제로 가서는 짧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 국무위원 전원이 민주당 최기상 의원실에 제출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서면 답변서에는 당시 국무회의의 절차상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소집한 건 윤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도착한 뒤에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면서 적극 반대했지만 막기 어려웠고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최대한 시간을 벌어 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했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보다 앞서 대통령실에 도착해 있던 국무위원은 김용현, 박성재, 이상민 장관뿐이었습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오후 9시 50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오후 10시 10분, 조규홍 복지부 장관 오후 10시 17분, 오영주 장관은 오후 10시 20분에야 대통령실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참석자 모두 사전에 안건을 전달받지 못하고 해당 회의가 국무회의인지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오는 족족 심의했다는 어제 김용현 전 장관 발언은 거짓이었던 겁니다. 김 전 장관은 어제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제외한 당시 국무위원 참석자 9명 가운데 반대나 우려를 밝혔다고 답변한 사람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 조규홍, 송미령, 오영주, 김영효 장관 등 7명이었습니다. 다만 행안부는 장관 사임으로 법무부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박성재 두 사람은 앞서 국회 등에 나와 비상계엄에 다들 우려했다면서도 본인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른바 최상목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한덕수 문건, 이상민 문건을 비롯한 또 다른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건들의 존재도 공개됐는데요. 국헌문란 목적을 밝힐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로 보이는데 이 문건들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사항이 명시된 이른바 최상목 문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이 문건을 자신이 작성했지만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면서 실수라고도 했습니다. 국부위를 연상시켜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회를 대체하는 그거는 제가 이렇게 쓸 때 잘못 실수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처음 보는 듯 대하며 국회 해산 목적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저거는 좀 어떤 예산의 틀 안에서 한다는 취지로밖에 보지 않을 수 없는가 하는 게 저도 지금 문건을 보면서 갖게 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을 직접 부른 다음 참고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실무자가 문건을 건넸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르는 듯 잡아댔고 김 전 장관은 그런 윤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은 국회 마비 의도가 보인다는 이례적 평가까지 재판정에서 내놨습니다.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헌재는 최상목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문건처럼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이 더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건도 자신이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조태열 장관 문건은 윤 대통령이 직접 건넸다고 했습니다.
문건을 누가 만들고 누가 전달을 했든 그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는 건 부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그 관련 부처에 필요한 협조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지침을 주셨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문건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당일 MBC와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 사안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상민 문건이 존재하는지 또 그 안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밝혀내는 과제도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계엄 선포는 국민을 깨우기 위한 계몽령이었다. 이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말인데 어제 윤 대통령 측은 이 황당한 말장난을 헌재 심판정으로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계몽령을 언급하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도 극우 유튜버식 세계관에서나 쓰일 법한 표현을 주고받으며 심판정을 더 어지럽혔는데요. 구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인 조대현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며 계몽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 세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아서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입니다. 극우 유튜버나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계엄령과 계몽을 합쳐 만들어낸 말이 계몽령입니다. 무장 군인들이 국회와 선관위에 난입한 비상계엄을 국민을 깨우기 위한 수단이라며 옹호하는 극우 인사들의 언어인 겁니다. 국민들이 또 젊은이들 깨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계엄령은 계엄령이 아니라 국민 계몽령이라고 합니다. 계몽령.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노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뒤 헌법재판관까지 했던 법조계 원로가 극우 유튜버의 언어를 탄핵 심판정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조 변호사가 판을 깔자 김용현 전 장관도 화답했습니다. 폐악질, 이런 어떤 국회 이 폐악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경종을 충분히 국민들께 울렸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저는 실패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계몽령이라는 단어만 입에 올리지 않았을 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인식은 극우 유튜버와 다르지 않다는 걸 재확인시켜준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도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내세우며 극우 유튜버들과 인식을 같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부정선거의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우 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지지층 결집과 선동의 장으로 헌법재판소 재판을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46일 만에 헌재 심판정에서 만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마치 서로 말을 맞추려고 만난 피의자들 같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말씀하시니 생각납니다처럼 이 헌재 심판정을 증거인멸의 무대로 사용하면서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몰아주려는 듯한 인상을 줬는데요. 이러는 속셈은 분명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둘의 말맞추기가 삐걱거리면서 결국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만 더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46일 만에 심판정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핵심 증거 포고령 1호를 놓고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기억이 나냐고 묻습니다.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그러자 김 전 장관은 평상시 항상 법전을 찾는 대통령이 꼼꼼하게 보지 않는 걸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법전부터 먼저 이렇게 가까이 해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비슷한 발언을 이어가자 김 전 장관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하기도 합니다. 왜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 기억이 난다며 맞장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약속 대련을 하는 듯 보였지만 그것도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요원을 두고 윤 대통령은 국회 밖에 있었다는 답변을 유도하려는 듯 물었지만 김 전 장관은 건물 안에 있었다고 답합니다. 본관 건물 밖에 마당에 주로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본관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까? 280명은 본관 안쪽에 하여튼 복도든 어디 이쪽 곳곳에 가 있었습니다. 서로 말을 맞추며 김 전 장관이 책임을 뒤집어 쓰려는 의도로 보였지만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검토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는 등 오히려 윤 대통령의 혐의만 굳어졌다는 평가입니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을 살려 추후 사면을 노리겠다는 의도일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말맞추기는 오히려 의혹만 키우면서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말을 맞추는 듯 엉뚱한 주장을 편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나쁜 브로맨스고 국민 우롱이다, 코미디 프로그램이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려 한 거라는 김 전 장관의 발언을 두고는 자신을 국회요원이라고 소개하는 국회의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에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 한 것이란 윤 대통령 측 주장에 그대로 맞장구 치듯 답했습니다.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동가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국민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우롱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무슨 SNL도 아니고 그 헌정 파괴와 관련된 심판을 하는 헌재의 대심판장에서 그런 식의 말장난을 가지고 정말로 치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각각 내란 수괴와 그 행동 대장이라고 지칭하며 탄핵 심판정을 삼류 블랙 코미디장으로 만들었다,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지키라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국회요원이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바꿔야 하나, 의원이 요원이면 계엄은 계임이냐며 조롱 섞인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회의원 박지원입니다. 내 직업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요원이 됐구나. 그래서 이제 법꾸라지 중에서도 왕이에요. 왕 법꾸라지다. 조국혁신당은 그저 개소리라는 거친 표현을 쓰며 내란 콤비의 계엄 브로맨스는 어설픈 발연기로 동반 폭망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김 전 장관이 그대로 받아서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나쁜 브로맨스란 평가도 나왔습니다. 물론 나쁜 형태의 브로맨스, 정말 악의적인 형태의 브로맨스고요. 예. 활발하게 자책골을 넣고 계세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탄핵 심판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는 검찰로 넘어갔죠. 공수처 조사에 끝까지 응하지 않던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는 응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솔립 기자,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한부터 연장을 신청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구속기한 연장을 어제 신청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공수처와 다르게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연장을 신청했는데 구속 만료 시점은 다음 달 6일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공수처와 달리 검찰은 윤 대통령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구속기한부터 벌어놓고 대면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이르면 이번 주말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사 방식은 서울 구치소를 찾아가 조사하는 방문 조사에 무게를 싣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서면 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검찰은 일단 2월 3일까지 탄핵 심판 변론이 없는 만큼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준비를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부인했던 주요 인사 체포 지시. 검찰이 이 부분을 우선 들여다보는 건가요? 네, 검찰은 어제 공수처로부터 약 69건, 모두 3만 쪽이 넘는 분량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는데요. 검찰은 이 기록에 의존하지 않고 사건을 원점부터 다시 살펴볼 계획입니다. 검찰은 어제 탄핵 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부인했던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과 운용 의혹을 규명하는 데 우선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도 그 때문입니다. 검찰은 우선 늦어도 이번 설 연휴에는 윤 대통령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직접 조사에 나설 부장검사로는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없는 검사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했다 진압 직전 달아난 폭도 수십 명의 신원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기동대 5개 반을 투입해 체포작전에 돌입한 경찰은 폭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휴대전화 사용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법원에 불까지 지르려 했던 18살 남성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밀어. 자, 경찰들 19일 새벽 폭도들은 먼저 유리창을 깨고 법원 당직실로 들어간 뒤 정문을 열었습니다. 2시간 넘게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은 경찰 추산 100여 명. 이 가운데 46명만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유튜브 방송 등 현장 영상을 토대로 달아난 폭도들 대부분의 신원을 파악해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진압작전이 시작되기 전 슬쩍 빠져나간 수십 명이 대상으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5개 반을 투입해 가담 정도에 따라 차례로 체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우발적으로 법원에 들어간 게 아니라 미리 폭동을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폭도들이 난입 직후 CCTV 저장 장치부터 물을 부어 망가뜨리고 미리 알고 있었던 듯 망설임 없이 7층 영장 전담 판사 집무실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일부 폭도들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통신사에 요청해 들여다본 걸로 확인됐는데 서부지법 앞 집회에 참석한 경위는 물론 폭동 전후 누구와 연락을 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용 기름통을 준비하고 종이에 불을 붙여 법원 안으로 던진 뒤 달아났던 18살 남성에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 침입과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물론 방화 미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아울러 법원 주변에서 MBC 등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대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판사 집무실 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구속된 남성은 전광훈 씨의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였는데요. 같은 교회 또 다른 전도사가 폭동 현장에서 경찰과 싸우자며 인파를 선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동의 배후로 의심되는 전광훈 씨를 본격 조사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조만간 전 씨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관은 전광훈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 씨 관련 기록을 확보한 전담팀은 폭동 당일 전 씨의 행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동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폭도들이 대거 체포된 뒤에도 한 남성이 격렬하게 선동을 이어갑니다. 윤석열 지지하면 같이 싸우라고. 내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자살했다고 죽여버릴 놈들의 저 빨갱이들은 목숨 걸었어요. 경찰에 맞서 싸우자고 외치는 남성.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윤영보 씨입니다. 최근 극우 유튜브에 출연한 윤 씨는 별도 조직을 모집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저 같은 경우는 순국 결사대 들어놓기죠. 1만 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선동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멕시코 국경에 그 비상사태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도요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 군대 계엄 갖고는 안 되니까 그렇죠. 99명 작전권에 의해서 미군에 의한 그런 계엄이 펼쳐져야 된다. 판사집무실 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구속된 이형석 씨도 3년 전 임명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입니다. 명령 떨어지자 숨도 안 쉬고 쳐들어갑니다. 경찰 명령이 있는데도. 눈꽃만큼도 고민 안 해요. 총 맞아 뒤지던 몽둥이로 맞아 뒤지던 간다고. 전광훈 씨의 열렬한 추종자인 전도사들이 폭동 전면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들의 배후에 전 씨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씨의 유튜브 방송에선 방화를 암시하는 듯한 과격한 언급이 나왔고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서부지방법원도 불 속에 넣어 태워버려야 한다 주여. 폭동 당일 전 씨는 서부지법에 집결해 대통령을 찾아오자며 시위대를 부추겼습니다.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주소 빨리 이동을 해야 되니까 오늘 내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경찰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전 씨에게 곧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앞서 검찰이 한 차례 반려한 적이 있는데 경찰은 두 사람이 윤 대통령의 지시로 관저 안에 기관단총 같은 무기를 추가로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엿새 만에 다시 경찰에 나온 김성훈 경호차장은 총기 사용 지시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총기 사용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있으십니까?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기자 질문에 날선 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럼 경호본부장이 직접 판단해서 직접... 기자님, 질문하시기 전에 상황 파악하시고 오셔서 질문하세요. 경찰은 앞서 다른 경호처 관계자를 통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관저 안으로 옮기도록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관저에 늘 배치돼 있던 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일한 건물 내에서 위치만 조정된 겁니다. 평시에도 항상 배치돼 있는 겁니다. 반면 이광우 본부장의 진술은 조금 다릅니다. 이 본부장은 민주노총 등 진보 노동단체 시위대에 대통령 체포조 운영과 관저 침탈 위협 때문에 경계를 강화한 거라며 기관단총 추가 배치를 인정했습니다. 기관단총 실탄을 배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찰은 경호처 강경파인 두 사람이 윤 대통령의 지시로 무기 배치 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두 사람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8일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체포돼 증거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며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경호처에 복귀한 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보복 우려가 있고 특히 김 차장은 보안 전화인 비아폰 서버 삭제를 시도한 정황이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1차 체포영장 집행방해는 물론 2차 체포도 막으려 한 구체적인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설 연휴 직전인 오늘도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재원 기자. 귀성 행렬에 바로 합류하지 않고 시간을 내서 현장을 찾은 시민들도 많이 계신 것 같네요. 이렇게 두고 잘 수사하길 바라. 네, 집회 전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귀성길을 조금 미루고 집회에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재판장에서 보인 행태에 분노해서 나왔다는 시민들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 회피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그동안 극우 유튜버들의 단골 주장이었던 말을 헌법재판소 안까지 끌고 들어온 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겁니다.
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서로 맞장구를 치며 궤변을 늘어놓고 그마저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 황당하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시민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변론 같지 않은 변론은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지, 계몽령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국민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는 말 같지도 않은 계엄령을 하면서 국민을 계몽을 하느니 마느니. 그런 논리가 앞뒤 맞지 않는 그런 것을 재판관님들 앞에서 진행을 한다는 게 되게 저라면은 얼굴을 들기 힘들 정도로 치욕스럽지 않았나.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하고 극우 세력의 폭력을 선동했다며 이들을 제명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서울역에선 시민단체들이 귀성객들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의 필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내란 세력과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의 윤석열 지키기가 연휴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긴장 놓치지 말고 싸웁시다. 토요일인 내일은 서울 도심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데요. 오후 4시부터 경복궁역 4번 출구 인근에서 8차 시민대행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내란과 관련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출입 기자들을 찾아가서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마땅하지 않다며 보도 지침처럼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건데요. 야당은 극우 유튜버처럼 굴지 말라며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탄핵이 헌재에서 4대4 동수로 기각된 뒤 방통위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방통위 2인 체제가 적법성을 인정받았다는 주장을 펴던 이 위원장은 기자실을 나가려다 돌연 언론계 선배로서 할 말이 있다며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란이라는 표현이 인용부호도 없이 자막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내란으로 확정된 것처럼 기사를 쓰는 건 언론으로서 마땅한 일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내란이라는 단어는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도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도 적시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돼 있습니다. 기자 선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현직 방통위원장이 사실상 보도 가이드라인처럼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법전부터 다시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본인이 슈퍼챗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위치도 아닌데 너무 극우 유튜버처럼 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극우 유튜버에 심취해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빠진 윤석열이 총뿌리까지 내밀며 국민을 위협했는데 이게 내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또 2인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발언한 데 대해서도 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이미 2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들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고 있다며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경고도 잇따랐습니다. 5인이 완성됐을 때 심의 의결을 진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인 구조에서 심의 의결하지 마십시오. 불법입니다. 한편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정식 명칭에서도 내란이라는 표현을 빼고 내란을 비상계엄 선포로 수정했던 국민의힘은 이진숙 위원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지지율이 급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들과 실제 현실의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서 놀랐을까요? 서울역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민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으며 자리를 떠났는데 그 사이에 나온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까지도 논란입니다. 예년처럼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과정에서 생긴 일인데요.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상승세로 나오면서 자신감을 되찾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미소를 띤 채 서울역을 찾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민 한 명 한 명 악수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90도 폴더 인사를 하며 홍보 팸플릿도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급하게 자리를 떠나거나 손사래를 치며 악수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시민의 항의성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민들 때문에 설명절이 편안하지 않아. 급기야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위헌 정당이라고 소리쳤고 역 안에서는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윤석열의 가신 주제에 어디 뻔뻔하게 얼굴을 디베이고 있어! 부끄러운 줄 안다고! 야, 이 내란 빨리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는데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욕설로 의심되는 혼잣말을 한 것이 한국경제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MBC에 시끄러워요라고 한 것이라며 욕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의 항의로 국민의힘은 예년과 달리 플랫폼에서 귀성 인사는 하지 않고 20여 분 만에 철수했습니다. 야권도 귀성길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로 나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귀성 인사 장소를 당초 호남선뿐인 용산역으로 잡았다가 여당 지지율이 높은 영남, 강원 노선도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로 변경해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곧 다 정리되고 좋은 세상. 네, 믿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용산역에서 명절 인사를 전했습니다. 새해 꼭 좋은 세상 이뤄내겠습니다. 당 내용을 겪고 있는 개혁신당은 영등포역으로 향했는데 허은하 대표만 참석했을 뿐 천하람 원내대표나 이준석 의원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12.3 내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되어 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과 관련해서 만난 건 몇 번 안 된다며 거리를 뒀는데요.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노 전 사령관은 부하들에게 김 전 장관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며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접촉은 인정했습니다. 계엄 직전까지 석 달 동안 22차례 자신의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임무 수행은 노상원 장군이 20몇 번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몇 번 온 것 중에 몇 번 안 됩니다. 검찰 조사 결과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2시 49분 한 음식점에서 김용군 정보사 예비역 대령을 만나 오늘이 계엄이라고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엄 선포 7시간 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대령에게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반드시 부정선거 증거를 찾아야 한다. 특히 QR코드 관련 증거는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QR코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핵심 근거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은 4만 5천여 장의 사전투표지를 이미지로 생성해 QR코드를 일일이 판독한 결과 지난 2022년 위조투표지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없는 걸 또다시 찾으라고 한 겁니다. 그 자리에는 노 전 사령관이 사조직처럼 운영하려 했던 수사 2단 수뇌부로 지목된 구삼회, 방정환 두 사람도 합류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 조직도를 보여주며 향후 체포하고 신문할 선관위 직원 등 30여 명의 명단도 확인시켰습니다. 그러고는 김용현 장관을 언급하며 무슨 안 좋은 일 시키겠냐, 장관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라며 선관위 장악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의 현재 증언과 배치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자료를 필요하면 수집하라는 지시는 했습니다. 주로 정보사령관한테 제가 임무를 줬지 노상원 장군한테 임무 준 게 아닙니다. 노 전 사령관은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라며 야구방망이와 복면 등을 잘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내일부터 긴 설 연휴가 시작되죠. 공항 이용자만 역대 가장 많은 214만 명으로 예상되는 만큼 평소보다 일찍 나가셔야 된다고 합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는 구불구불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하루만 휴가를 더 내면 설 연휴는 최장 9일에 이릅니다. 연휴를 꽉 채워 부모님 환갑맞이 여행도 떠납니다. 7박 9일로 우즈베키스탄 여행 가고요. 아빠 환갑 맞아가지고. 새로운 기분으로 새해를 맞아야 되니까 그런 기분으로 좀 다녀오려고. 모처럼 10년지기 친구들끼리도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여행은 언제나 가서 설레잖아요. 부모님이 섭섭해하진 않으셨어요? 부모님도 여행 갑니다.
길어진 설 연휴에 오늘부터 열흘간 214만 1000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공항이 문을 연 뒤 설 연휴 이용객으로 가장 많습니다. 인천공항 측은 출국장을 일찍 열고 보안 검색대도 늘렸지만 출국 수속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출국장은 물론 여권과 탑승권을 검사하지 않는 스마트 패스 쪽도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사람이 매우 많고요. 매우 일찍 와서 줄을 서야 된다는 소식을 듣고 5시간 전에 나왔습니다. 4시 비행기인데 오전에 한 11시쯤 출발해서 일찍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여행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일찍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본격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12만 3천여 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빠져나가 연휴 중 가장 많은 출국자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 공사 측은 체크인 지원 인력을 늘리고 임시 주차장도 개방했다며 대중교통과 스마트 패스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최근 10년 새 가장 추운 날씨의 설날이 예상됩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까진 괜찮지만 월요일부터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요. 서쪽 지역에는 눈이 많이 내리겠습니다. 설 연휴 기상 전망 김민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며칠 동안 뿌옇던 하늘이 파란 빛을 되찾았습니다. 답답했던 시야도 오랜만에 확 튀었습니다. 먼지에 갇혀 보이지 않던 강 건너 높은 빌딩들이 오늘은 모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국에 내려졌던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어제 오후 모두 해제됐습니다. 가래랑 기침 많이 나와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은 어떠세요? 오늘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풀리면서 미세먼지도 없어져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맑고 포근한 연휴 전날, 전통시장은 명절을 준비하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10.3도까지 올랐고 부산은 13.6도를 기록했습니다. 온화한 날씨는 연휴 초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대체 공휴일인 연휴 셋째 날 월요일부터는 달라집니다. 27일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설 전날인 28일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며 평년보다 2도 정도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설 당일인 29일은 최근 10년 새 가장 추운 설날이 예상됩니다. 28일부터 설날에는 충청과 호남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대설특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귀성과 귀경길에 빙판길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7일 월요일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 이후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하면서 서쪽 지역의 많은 눈과 함께 기온도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27일부터 30일까지 전 해상에 풍랑특보도 예상됩니다. 섬 지역 귀성객들은 날씨와 여객선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최근 스타벅스나 폴바셋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업체들이 잇따라 커피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에 환율까지 올라서라는데요. 반면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저가 커피 업체들은 섣불리 가격을 올리지 못하면서 커피값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커피 매장, 평소와 가격이 달라졌습니다. 가격이 오른 걸 일단 몰랐고요. 오늘 이제 알았는데. 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가 아메리카노 한 잔 값을 4,500원에서 200원 올렸습니다. 카페라떼와 카푸치노 등 20여 가지 음료 가격도 100원에서 300원씩 인상됐습니다. 최근 5개월 새 가격 인상만 세 번째입니다. 지난해 8월에는 더 큰 용량의 커피 음료 가격을 300원에서 600원씩 먼저 올렸습니다. 원래 비싸니까 100원, 200원 오르는 거를 전혀 인지를 못했고 약간 이런 공간의 분위기를 소비하는 데 스타벅스 측은 수입에 의존하는 원두 가격이 1년 새 2배 가까이 급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지속적인 환율과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좀 불가피하게 이번에 일부 톨 사이즈 음료의 가격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많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스타벅스만이 아닙니다. 앞서 폴바셋도 28개 제품 가격을 최고 400원 올렸고 할리스 커피도 일부 제품 가격을 200원에서 300원씩 인상했습니다. 반면 1,000원대 저가 커피 업체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섣불리 가격을 올렸다가는 저렴한 가격이라는 이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위생 관리라든지 품질 관리라든지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거를 제일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 결국 고가와 저가 커피의 가격 차가 더 벌어지는
양극화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구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바탕은 저가 커피를 필요에 따라서 양극적인 소비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이른바 불황형 소비로 꼽히는 저가 커피 시장에선 5개 대형 업체의 매출이 지난 3년간 2배로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외구에 약탈당했다가 국내로 들어왔던 고려시대 불상이 재판 끝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방한하기 전에 처음 불상이 보관됐던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100일 동안 일반에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최기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부좌를 틀고 앉은 관음보살이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수인을 맺은 손은 손톱과 손금까지 세세하게 표현됐습니다. 고려시대에 제작된 금동관음 보살 좌상입니다. 이 불상은 충남 서산 부석사에서 일반에 공개된 뒤 일본 테마도 관음사로 돌아갑니다. その像を作られた信者の方々の子孫がまたお参りできるということは非常に私は幸運なことだと思います。 관음사에 있던 이 불상은 지난 2012년 절도범이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가 붙잡히며 검찰에 몰수됐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고려시대인 1330년쯤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사료가 발견됐습니다. 외구에 약탈된 것으로 추정돼 부석사가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재판 끝에 지난 2023년 일본 관음사의 소유로 결론났습니다. 이후 한일 불교 당국은 단기 대여 협정을 맺고 일본에 반환하기 전 부석사에 100일 동안 봉안하기로 했습니다. 외구에 약탈된 지 약 647년 만에 귀향한 겁니다. 100일 동안 저희가 모셔서 반가움도 있지만 다시 가게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소유권 재판 과정에 참여한 부석사 측은 대마도에만 150여 점의 불상이 있다며 환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마도 섬에 가둬놓기보다는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있다면 한국과 일본이 서로 우중진의 입장에서 교환 전시회도 하고. 금동관음 보살 좌상은 특수 강화 유리 진열장과 열 감지기 등 엄중한 보안 속에 부석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는 5월 5일까지 일반에 공개됩니다. MBC 뉴스 최기웅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고비마다 터져나온 양심의 외침들. 지식인들과 시민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부조리를 꾸짖고 민주주의 위기를 경고해 왔는데요. 시국선언에 담겨온 시대 정신이 우리 디자이너들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임소정 기자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역사와 국민의 명령이다.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12월 3일 그 현장의 장면들을 보면서 같이 분노했었고 또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역사에서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 응원봉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부조리한 어떤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이기도 하고 그리고 국가가 국민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를 되묻는 질문의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한 명 한 명이 내는 목소리인데 그게 뭉쳐졌을 때 어떤 하나의 거대한 형상을 띄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퍼져나가는 파장이라고 빛나는 빨간 알갱이들로 글씨를 만들고 그걸 스피커 위에다가 올려놓고 경계를 허물면서 퍼져나가는 이미지를 예수님은 이렇게 단단히 화가 난 사람들의 눈에 그 대상을 꾸짖는 듯한 문장이었었어요. 한편으로 좀 통쾌하다고도 생각을 했었고 각자가 자기 입장에서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 아닌가.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부재한
껍데기의 현실이 아닌가. 탁구 최연소 국가대표에 도전했던 13살 이승수 선수가 최종 선발전에서 아쉽게 태극마크를 달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성장한 기량을 뽐내며 한국 탁구의 미래를 밝게 했습니다. 송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형들과의 맞대결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스매시를 날리는 13살 이승수. 최종 선발전에서 7승 9패로 11위를 차지해 7위까지 주어지는 태극마크를 아깝게 놓쳤습니다. 하지만 1차 선발전 7승 2패, 2차 선발전에서 4전 전승으로 파란을 일으켰던 이승수는 처음으로 국가대표 상비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대0으로 지다가 이긴다는 게 좀 멘탈이 좀 세지고 있다는 것 같아서 잘하는 형들과 연습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3년 전 종합선수권에서 자신보다 몇 뼘은 더 큰 성인 선수들을 차례로 꺾고 32강에 올라 모두를 놀라게 했던 이승수. 바뀐 목표가 뭐예요? 저요? 세계 1등이요. 귀여워. 그 사이 키는 20cm 넘게 컸고 힘까지 붙으면서 기량이 한층 성장했습니다. 비록 역대 최연소 태극마크는 놓쳤지만 열흘간의 선발전에서 잠재력을 유감없이 과시하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좀 긍정적인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세계 1등을 해서 올림픽 금메달 타는 게 목표입니다. 여자부에선 지난해 세계 주니어 선수권 단체전 금메달을 이끌었던 17살 박가연이 태극마크를 달아 10대 돌풍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취소됐던 동계 아시안게임이 다음 달 중국 하얼빈에서 8년 만에 열리는데요. 220여 명의 우리 선수단도 결단식에서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오늘 내륙지방은 마치 초봄처럼 포근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오후 서울 톨게이트의 모습인데요. 포근한 날씨 속에 고속도로에는 벌써부터 이렇게 귀성 차량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오늘 밤과 내일 사이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눈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는 5에서 최고 15cm,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최고 5cm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닷새간의 날씨를 보시면요. 일요일까지는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에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륙에는 대설특보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요. 화요일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해 특히 충청과 호남 지방은 수요일까지도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온 변동폭도 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9도를 보이겠지만 월요일부터 내림세를 보이면서 설 당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영하 1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0도, 광주 영하 1도, 부산 4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9도, 부산 11도, 전주는 1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먼 길 이동하실 때 안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